잠깐만요. 기다려요. 시어머니가 깊은 산속에 눈먼 며느리를 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앞은 보이지 않았고 어디가 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순간 낯선 남자의 거친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여자를 오두막에 데려왔어요. 그 눈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앞을 볼 수 있을 거란 희망에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갈 줄 알았던 눈먼 그녀 앞에 나타난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손끝이 벽면을 스쳤어요. 차가운 대리석 질감이 익숙하게 느껴졌지요. 서연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28걸음. 거실까지의 거리를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꺼졌어요. 남편과 함께 타고 가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지요. 남편은 멀쩡했지만 조수석에 앉았던 서연은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의사는 시신경 손상이라고 했지요. 다시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요. 피아니스트 한서연. 25에 쇼팽 콩쿠르를 휩쓸고 전 세계 무대를 누비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어둠과 함께 사라졌어요. 콘서트홀의 조명도, 관객들의 환호도, 건반 위를 달리던 손가락의 춤도. 이제 그 손은 벽을 더듬고 물컵을 찾고 아들의 얼굴을 만지는 데 쓰이고 있었지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침이 밝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지요. 3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감각을 선물했어요. 눈이 닫히자 귀가 열렸고 손끝이 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감각도 빛을 대신할 수는 없었지요. 엄마.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8살 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아, 일어났구나. 엄마, 오늘 할머니 온대요.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그 떨림을 감추려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어머니 최금자. 대한그룹 창업주의 아내이자 서연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였어요. 처음부터 그녀는 피아니스트 출신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요. 집안도 재산도 배경도 없는 여자. 오로지 피아노 하나로 아들의 마음을 빼앗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방패가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1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요. 42이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서연에게 남은 것은 어린 아들과 1,000억 원대의 유산뿐이었어요. 눈먼 며느리, 어린 손자, 막대한 유산. 시어머니의 눈에 그것들이 어떻게 보였을지 서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금세 탐욕으로 변했지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묵직한 구두 소리, 뒤따르는 가벼운 발걸음. 시어머니와 누군가가 함께 온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지요.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3년간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녀는 목소리만으로도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잠을 못 잤니? 서연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시어머니 옆에 선 낯선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지요. 향수 냄새로 보아 중년 남성인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최 변호사야. 내 건강 문제로 상담 좀 하려고 모셔왔어. 건강 문제. 서연은 그 단어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건강은 눈이 아니었지요. 정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서연을 정신적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후견인 자격을 얻고 손자 준이의 친권까지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지요. 어머니, 저는 건강해요. 그래. 내가 건강하다는 건 나도 알아.
시어머니의 손이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체온이었지만 서연의 등줄기에는 한기가 스쳤어요. 점심 식사 후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강원도에 좋은 요양원이 있어.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내가 쉬기에 딱이야. 요양원이요? 눈도 안 보이는데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겠니? 한 달만 푹 쉬고 와. 준이는 내가 돌볼게.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그 단어가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시어머니의 손안에 있었으니까요. 준이는요? 준이 걱정은 마. 내가 잘 돌볼 테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어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특유의 떨림이었지요. 서연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은 버틸 힘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준이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그녀의 품에 쏙 들어왔지요. 엄마, 어디 가요? 엄마 잠깐 쉬고 올게. 금방 올 거야. 금방이요? 진짜요? 응, 진짜야. 서연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머릿결이 손끝에 닿았지요. 이 아이의 얼굴을 3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기억 속의 5살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그녀는 상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아이의 대답이 작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았어요. 울면 안 되었지요. 아이 앞에서는 검은색 승용차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서연의 짐을 트렁크에 실었어요.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지요. 잘 다녀와. 푹 쉬고. 서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가죽 시트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차가 출발하자 창밖의 소리가 변하기 시작했지요. 도심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바람 소리와 새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지요. 서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운전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다시 물었지요. 요양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침묵. 차 안에는 엔진 소리만 울렸습니다. 얼마나 더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내리세요. 여기가 요양원인가요? 대답 대신 거친 손이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지요. 발밑에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잠깐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 짐은요? 쿵. 트렁크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차문이 닫혔지요. 엔진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요. 기다려요. 서연은 소리쳤어요.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지요. 엔진 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요함이 그녀를 덮쳤어요.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서연은 제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공기가 차가웠지요.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산속이었어요. 깊은 산속. 그녀는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이 고르지 않았지요. 돌멩이를 밟았다가 나뭇가지를 밟았다가 푹신한 낙엽을 밟았어요.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절벽인지 그녀의 눈은 알려주지 않았지요. 사람 없어요? 누구 없어요? 목소리가 산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첫째 날이 지났어요. 서연은 나무를 등지고 앉아 밤을 보냈지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짐승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둘째 날이 밝았지요.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탔어요.
서연은 물소리를 찾아 기어갔지요. 작은 개울을 발견하고 손으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적셨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지요.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둘째 날 밤이 찾아왔어요. 서연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요. 굶주림과 탈진,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렸어요. 서연은 그대로 쓰러졌지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땅이 등에 닿았어요. 낙엽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이대로 죽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엄마, 금방 온다며요. 미안해.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묵직한 발소리.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녀 위에 드리워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요. 거친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커다란 손이었어요. 정신 차려요. 눈 떠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지요. 서연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눈은 안 보여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지요. 깊은 산속, 인적 없는 그곳에서 한 남자가 쓰러진 여자를 업어 올렸어요. 서연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의 조각을 향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지요. 서연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몸 아래에 부드러운 것이 깔려 있었어요. 이불인 것 같았지요. 코끝에 낯선 냄새가 스쳤습니다. 약초 냄새. 쓰고 진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서연은 눈을 떴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깨어났군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젯밤, 아니 그저께 밤이었을까요?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 집이에요. 오두막이라고 해야 하나. 서연은 상체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지요. 팔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이틀이나 굶었으면서. 남자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뭔가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지요. 죽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찾았어요. 손끝이 뜨거운 그릇에 닿았다가 숟가락 자루를 잡았지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이 흘렀지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죽을 다 먹을 때까지 그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지요. 저기 이름이 뭐예요? 박도현이에요. 전 한서연이에요. 도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서연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요. 도현은 하루에 2번 약초를 달여주었고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주었습니다. 서연은 귀를 기울여 이 공간을 파악했어요. 작은 오두막이었지요.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 화덕에서 불이 타닥거리는 소리.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연은 32살이라고 했어요.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혼자 산다고 했지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묻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도연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지요. 눈 언제부터 안 보였어요? 3년 전이요.
교통사고로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말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시신경 손상이래요. 다시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이 무언가를 망설이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숨을 들이쉬었다가 멈추고 다시 내쉬는 소리. 입을 열려다 닫는 소리.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왜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지요. 그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지요. 그때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잣말이었어요. 시신경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야. 약간의 반응이 있어. 서연은 숨을 죽였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오두막 한쪽 구석에서 들려왔지요. 무언가를 적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가 함께 났습니다.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말이 끊겼어요. 한참 후에야 도연이 다시 중얼거렸지요. 또 실패하면 어쩌지. 누나처럼. 서연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누나. 도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연 씨. 네. 어젯밤에 한 말 다 들었어요. 도연의 숨소리가 멈췄지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내 눈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솔직하게 말해줘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지요. 가능성이 있어요. 높진 않지만 시신경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거든요. 약간의 반응이 남아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왜냐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의 무뚝뚝함이 사라지고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드러나는 것 같았지요. 내가 또 실패할까 봐요. 도연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어요. 의대생 시절 이야기였지요. 도연에게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연. 선천성 안구 질환을 앓고 있었지요.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완전히 실명할 거라고 의사들이 말했어요. 도연은 누나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지요. 논문을 뒤지고 실험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시술법을 찾아냈습니다. 성공하면 누나 눈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무리한 시술 때문에 누나의 시력이 더 빨리 나빠졌어요. 결국 완전히 실명했지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죄책감에 의대를 자퇴했어요. 그리고 여기로 왔지요. 10년째 숨어 살면서 한의학 서적을 독학하고 약초를 연구했어요. 누나 눈을 고칠 방법을 찾고 싶었거든요.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도연의 숨소리가 무거웠어요. 10년 동안 그가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가 느껴졌지요. 서연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허공을 더듬다가 도연의 손등에 닿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요. 도연 씨. 네. 실패해도 원망 안 해요. 도연이 숨을 삼켰어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요. 이미 아무것도 안 보이는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요. 한 번만 더 해봐요. 제발. 도연은 사흘을 고민했어요. 서연은 재촉하지 않았지요.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아침 도연이 말했어요. 해볼게요.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고마워요. 대신 약속해요. 뭐가 됐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녀의 눈가에 희망의 빛이 어리는 것 같았어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도연은 직접 만든 한방 안약, 침술,
그리고 수제광선 치료기까지 동원했지요. 산에서 캔 약초들로 특별한 처방을 만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침이 눈 주위를 찌를 때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지요. 광선 치료기의 빛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서연은 대답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했지요. 이 고통 끝에 빛이 있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지요.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무언가가 달랐지요. 어둠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의 윤곽이 보였어요. 빛의 조각들이 눈앞에 흩어져 있었지요. 도현 씨. 서연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달려왔지요. 보여요. 뭔가 보여요. 희미하지만 빛이 보여요. 도연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작게 웃음소리가 났지요. 10년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일지도 몰랐습니다.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서연의 눈에, 그리고 도연의 마음에. 하지만 그 희망을 짓밟으려는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오두막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볍고 빠른 발걸음. 여자의 발소리였지요.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저기, 한서연 씨 여기 계시죠? 서연은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어요. 채린이었지요. 신우이. 시어머니의 딸이자 돌아가신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채린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은 온몸이 굳었어요. 언니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요. 채린의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숨소리도 불규칙했어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지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등산객한테 들었어. 이 근처에 약초 캐는 분이 산다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채린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지요. 서연은 3년간의 어둠 속에서 사람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많이 걱정해. 같이 가자. 어머니가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을 산속에 버린 사람이 걱정이라니요. 채린은 1시간쯤 머물다 떠났어요. 내일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지요. 그녀가 떠난 후 서연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채린이가 시어머니한테 연락할 거예요. 분명히요. 도연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지요. 시어머니의 탐욕, 산속에 버려진 이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계획까지.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록 서연은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런 일이. 네. 그래서 여기가 들키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도 몰랐어요. 산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채리는 오두막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채린이야. 언니 찾았어. 위치 보낼게.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오빠가 죽고 남은 유일한 가족. 어머니 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연이 간신히 찾은 빛의 조각을 삼키려는 어둠이. 채린이 떠난 지 사흘째 밤이었어요.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거세게 불었어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낙엽이 휩쓸리는 소리. 그런데 그 사이로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지요. 발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가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도현 씨. 서연이 작게 불렀어요. 저도 들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재빨리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창문 쪽으로 간 것 같았지요. 몇 명이에요? 5 아니 6명. 전부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틀림없었지요. 쾅!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찬 공기와 함께 낯선 발소리들이 오두막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요. 한서연 씨 맞죠?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따라오시면 다치는 일 없을 겁니다. 대체 누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연이 서연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비켜요. 상관없는 사람은 다치고 싶지 않으면 물러서요. 상관없긴. 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놓고.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도연이 누군가에게 밀쳐진 것 같았지요. 나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 서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그녀 역시 누군가의 손에 팔이 잡혔지요.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나요. 놓으라고요. 그때였어요. 도연이 몸을 일으키며 가까이 있던 남자를 밀쳤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몸들이 뒤엉키는 소리가 났지요. 서연 씨, 이쪽으로.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지요. 뒷문이었습니다. 오두막 뒤쪽으로 난 작은 문. 서연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도연의 손만 붙잡고 달렸어요. 저기다. 뒤로 도망간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들이 쫓아오기 시작했지요. 서연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어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지요. 도연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뒷산으로 가면 숨을 곳이 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서연은 앞이 보이지 않는 채로 온 신경을 발끝에 집중했습니다. 도연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때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빛. 서연은 볼 수 없었지만 공기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불이야. 누군가가 외쳤지요. 도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두막에 불을 질렀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지요. 10년간 그가 살아온 곳, 치료 기록, 약초, 장비,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도현 씨, 괜찮아요. 일단 도망가요. 그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지요. 추격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어요. 보이지 않는 서연에게는 더더욱 그랬지요. 하지만 도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업었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렸지요.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방향을 틀었어요. 급경사를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발밑에서 돌멩이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도연의 발이 헛디뎠지요. 2 사람의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그리고 굴렀어요. 돌과 나뭇가지가 몸을 핥히었지요. 서연은 비명을 지르다가 어딘가에 부딪히며 멈췄습니다. 고요했어요. 추격자들의 소리가 멀어졌지요. 아마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온몸이 아팠지요. 하지만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도현 씨? 도현 씨? 대답이 없었어요. 서연은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지요. 차가운 바위, 좁은 틈, 굴러떨어지다가 커다란 바위 틈 사이로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양쪽으로 바위벽이 솟아있고 겨우 2 사람이 누울 만한 공간이었지요. 손끝에 뭔가가 닿았어요. 천조각, 도연의 옷이었지요.
서연은 그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도연 씨, 정신 차려요. 도연의 몸이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의 얼굴을 더듬었지요. 축축했습니다. 땀인지 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제발, 제발 일어나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연이 신음소리를 냈어요. 도연 씨, 괜찮아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서연의 손이 도연의 다리로 갔어요. 만지자마자 도연이 비명을 질렀지요.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어떡해요? 괜찮아요. 일단 여기 숨어 있어요. 놈들이 포기하면.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은 지옥이었어요.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도연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 열은 없는지. 바위 틈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바위벽에 부딪혀 울렸지요. 다행히 바위가 지붕처럼 비를 막아주었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지요. 자신의 눈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치료 후에 보이던 그 희미한 빛의 윤곽마저 사라졌어요. 추격 중의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암전이었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지요. 이틀이 지났어요. 도연의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요. 서연이 바위 틈 밖으로 손을 내밀어 빗물을 받아 그에게 먹였습니다. 먹을 것은 없었어요. 미안해요. 도연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요. 뭐가요? 또 실패했어요. 누나처럼 당신도 영원히 어둠 속에 가뒀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지요. 치료 기록도 다 탔어요. 약초도 장비도.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나 때문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그 후로 도연은 무너졌어요. 바위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서연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서연은 도연이 물마저 거부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됐어요. 그냥 이대로. 서연의 손이 움직였어요. 순간적이었지요. 그녀의 손바닥이 도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바위벽 사이에 울려 퍼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도연이 놀라서 물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울고 싶은 건 나예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봤어요. 남편도 잃고 시어머니한테 버림받고 아들 얼굴도 못 보고. 그래도 난 안 울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고 있던 것들이 터져 나왔지요. 근데 당신 때문에 난 3년 만에 처음으로 빛을 봤어요.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봤어요.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연 씨, 포기하지 마요. 제발. 나한테 희망을 줬으면 끝까지 책임져요. 바위 틈 안이 고요해졌어요. 빗소리만 울렸지요. 한참 후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신 차릴게요. 서연은 대답 대신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던 손에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지요. 나흘째 아침이었어요. 비가 그쳐 있었지요. 서연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산속에서도 겨우 터지는 약한 신호였지요. 화면을 볼 수 없는 서연은 손가락으로 더듬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지요. 준이가 아파.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어. 뭐라고요? 빨리 와. 내 아들이 엄마를 찾고 있어. 전화가 끊겼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이. 내 아들. 고열이라고요. 도연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아프대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당신을 끌어내려는. 알아요. 알아요, 그거.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서 있었지요. 그래도 가야 해요. 덫인 줄 알아도 가야 해요. 내 아들이에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바위벽에 손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요. 부러진 다리가 비틀거렸습니다. 뭐해요? 같이 가야죠. 다리가 그 모양인데? 당신 혼자 어떻게 가요? 눈도 안 보이는데.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도연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지요. 기어서라도 갈게요. 천천히 가면 돼요. 두 사람은 바위 틈을 빠져나왔어요. 부러진 다리로 절뚝거리는 남자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거리는 여자. 서로를 부축하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비가 그친 숲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어딘가에서 햇살이 비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빛을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는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산을 내려오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부러진 다리를 끌고 가는 도현,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거리는 서연. 두 사람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쓰러졌어요. 고열이었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덧난 것 같았지요. 서연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도움을 청했어요. 다행히 마을 이장이 두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도연의 다리를 치료하는 동안 서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지요.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언니 나야. 채린이.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채린. 자신의 위치를 시어머니에게 알린 사람.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요. 할 말 없어요. 언니 잠깐만. 제발 끊지 마. 채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운전기사한테 전화로 지시하는 거 옆에서 들었어. 그때부터 녹음했어.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처음엔 엄마 편이었어. 오빠가 죽고 남은 가족은 엄마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건 아니잖아. 채린이 흐느꼈지요. 언니를 산속에 버리고 정신병원에 가두고 준이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건 이건 너무해.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채린이 다시 말했지요. 언니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왜요? 또 어머니한테 알리려고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믿어줘. 서연은 채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박동, 숨소리, 목소리의 떨림. 3년간 어둠 속에서 연마한 감각이 말해주었지요.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횡성이에요. 중앙병원 응급실. 알았어. 바로 갈게. 4시간 후 채린이 도착했어요.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지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채린을 밀어내지도 않았지요. 준이는요? 준이 괜찮아요? 준이는 안 아파. 그건 엄마가 언니 끌어내려고 꾸민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그 나쁜 사람. 언니 일단 서울로 가자. 내가 도와줄게. 도연의 치료가 끝났어요.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채로 나왔지요. 채린이 두 사람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채린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가 언니를 저택으로 데려가려고 해. 거기서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에 도장 찍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저택으로 안 가면 돼. 다른 곳에 숨어 있어.
도연이 말했어요. 제 누나가 서울 외곽에서 약초방을 해요. 거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지요. 누나요? 그 누나 도연 씨 때문에 눈이. 네. 그 누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0년 만에 연락하는 거예요. 누나가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차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낡은 건물 앞에 소연 약초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요. 문 앞에는 말린 약초 다발이 걸려 있고 은은한 향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도연이 목발을 짚고 약초방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약초를 찾으? 발소리가 멈췄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누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뭐야?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을 서연은 느낄 수 있었지요. 미안해, 누나. 정말 미안해.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나 눈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면목으로 찾아와. 그래서 도망친 거야. 비겁하게. 누나 근데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도연이 서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이분은 한서연 씨야. 눈이 안 보여. 내가 치료하다가 거의 다 나았는데 사고로 다시 안 보이게 됐어. 소연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의 손이 서연의 손을 잡았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네. 나도 안 보여요. 소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동생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난 동생을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서연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같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지요. 들어와요. 일단 쉬어요. 소연이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약초방이었지만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지요. 벽면 가득 약초 서랍이 늘어서 있고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약재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촉각과 후각만으로 이곳을 운영해 왔어요. 도연아, 너도 들어와. 누나. 화난 건 맞아. 근데 그건 나중에 풀면 되잖아. 일단 다리부터 치료해. 소연의 목소리에서 차가움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소연의 약초방은 서연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지요. 낮에는 소연이 서연의 곁을 지켰어요.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녀는 서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지금은요? 지금은 다른 것들이 보여요. 눈으로는 못 보는 것들. 소연이 웃었어요. 서연도 따라 웃었지요. 밤에는 도연이 치료를 시작했어요. 소연의 약초방에는 온갖 약재가 있었고 도연이 필요한 침 도구도 구할 수 있었지요. 오두막에서 쓰던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도연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이번엔 실패 안 해요. 아니, 실패해도 포기 안 해요. 도연 씨. 누나한테 10년 동안 도망쳤어요. 서연 씨한테도 도망치려 했고. 이제 안 그럴 거예요. 도연의 손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 하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지요. 치료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소연이 도연을 도왔지요. 10년 만에 나란히 서서 일하는 남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약초가 맞아? 소연이 서랍에서 약초를 꺼내며 물었어요.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냄새만으로 수백 가지 약초를 구별할 수 있었지요. 응, 그거야. 고마워, 누나. 여기 더 있어. 필요하면 말해. 소연의 손이 정확하게 약초 서랍을 찾아갔어요. 10년간 어둠 속에서 연마한 감각이었지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아니, 들으며 누워 있었지요. 남매가 함께 일하는 소리, 약초 빻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따뜻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서연의 후견인 자격을 요청하는 재판이었지요. 채린이 매일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언니, 엄마 쪽 변호사가 언니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눈이 안 보이니까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그래서요? 우리 쪽 변호사는 언니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고 해. 언니가 정상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가야죠. 재판 3일 전이었어요. 그날도 도연은 치료를 하고 있었지요. 침을 놓고 안약을 넣고 광선을 쬐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눈 뜨지 말고 좀 쉬어요. 도연이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꺼풀 너머로 뭔가가 느껴졌지요. 빛.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했어요. 모든 것이 뿌옇게 보였지요. 하지만 보였습니다. 윤곽이, 색깔이, 형체가. 도현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어디 아파요? 보여요. 도연이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지요. 흐릿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울퉁불퉁한 손, 거친 피부, 10년간 산속에서 홀로 살아온 흔적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진짜요? 진짜 보여요? 네네, 보여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년 만에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흐릿하고 뿌옇고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였어요. 도연 씨 얼굴 처음 봐요. 어때요? 많이 못생겼죠? 도연이 웃었어요. 서연도 웃었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소연이 다가왔어요. 서연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도연과 닮은 이목구비, 부드러운 인상. 하지만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눈. 소연 씨, 축하해요. 정말 다행이다. 소연이 웃었어요.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지요. 언젠가 소연 씨 눈도. 괜찮아요. 난 이미 익숙해졌어요. 소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대신 내가 못 보는 것들 많이 말해줘요.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약속해요. 재판날이 점점 앞으로 다가왔어요. 서연의 눈은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었지요. 채린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언니, 우리 쪽 변호사가 재판 전날 기자회견을 열자고 해. 언니가 정상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자고. 기자회견이요? 응. 언니가 직접 나서서 보여주는 거야. 눈도 보이고 정신도 멀쩡하다는 걸.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어요. 할게요.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잘 될 거예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서연은 미소 지었지요. 어둠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빛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재판 전날이었어요. 서연은 기자회견장에 섰지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는 서연이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주장해왔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다고. 그 주장을 깨트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었지요. 서연은 말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견장 한가운데 놓인 피아노 앞에 앉았지요. 3년 만이었습니다. 무대 위 피아노 앞에 앉는 것이.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지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 음이 울렸어요. 쇼팽 발라드 1번. 3년간 잠들어 있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리기 시작했지요.
회견장이 숨을 죽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지요. 오직 음악에만 집중했습니다. 선율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서정적으로. 그러다 점점 격렬해지고 다시 잔잔해지고 3년간의 어둠이, 고통이, 절망이 음표 사이로 흘러나왔지요.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천 번 연습했던 그 곡을. 눈이 보이지 않던 3년 동안에도 손가락만은 잊지 않고 있었지요. 마지막 음이 울렸을 때 회견장은 고요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박수 소리였어요. 한 사람이 시작했고 두 사람이 따랐고 곧 회견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지요. 눈먼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눈을 뜬 피아니스트 한서연의 부활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법정이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재판정에 들어섰지요.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어제 기자회견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관심이 폭발한 것이었지요.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보이게 된 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얼굴이었지요.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3년간 서연을 짓눌러온 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두렵지 않았어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증인 윤채린을 부릅니다. 판사의 말에 채린이 증언대에 섰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어머니가 언니를 산속에 버리라고 지시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고도 했어요. 언니의 재산과 조카의 친권을 빼앗으려고요. 채린이 휴대폰을 꺼냈지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 녹음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법정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눈먼 년이 뭘 알겠어.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고 산속에 버려. 알아서 죽든 말든. 손자는 내가 키울 거야. 재산도 내가 관리하고. 그녀는 정신병원에 쳐넣으면 돼.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요. 이건 조작이야. 내 딸이 나를 모함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지요. 피청구인 채금자의 후견인 청구를 기각합니다. 한서연 씨의 재산권과 아들 한준의 친권은 온전히 한서연 씨에게 귀속됩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끝났습니다. 마침내 끝났지요.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유기 및 감금 혐의로 이미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지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수갑이 채워지고 그녀는 끌려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원망도 분노도 이제는 없었지요. 그저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누군가가 달려왔어요. 작은 발소리, 익숙한 목소리. 엄마, 준이었어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아들을 안았지요.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쏙 들어왔습니다. 준아. 서연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3년 만에 제대로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지요. 기억 속의 5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8살이 된 준이는 키도 크고 얼굴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엄마, 눈 보여? 응, 보여. 이제 보여. 나 많이 컸지? 응, 많이 컸어. 우리 준이 정말 많이 컸어. 서연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1년이 흘렀어요. 많은 것이 변했지요. 서연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공연장에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무대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응원의 목소리가 쏟아졌지요. 도연은 산속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서울에 남아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지요. 10년 전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약초방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도연이 자주 들러 누나를 도왔지요. 10년간 쌓인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어머니의 구속 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서연이 곁에 있어 주었지요. 두 사람은 신우이와 올케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귀 독주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대형 콘서트홀. 2,000석이 넘는 객석이 가득 찼지요. 서연은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떨렸습니다. 공식적인 복귀 무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도연이었지요. 긴장돼요? 네. 많이요.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이었지요. 고마워요. 도현 씨. 뭐가요? 모든 거요. 살려줘서. 눈뜨게 해줘서.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도연이 웃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살게 됐어요.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조명이 쏟아졌지요.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빛이 두렵지 않았어요. 객석을 바라보았지요. 맨 앞줄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도현, 준이, 소연, 채린. 서연을 지켜준 사람들이었어요. 소연의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들을 수 있으니까요.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요. 그리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렸어요. 쇼팽 발라드 1번. 1년 전 기자회견장에서 연주했던 그 곡이었지요. 하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그때는 증명하기 위한 연주였지요.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은 달랐습니다. 감사하기 위한 연주였어요.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해준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게 해준 사람들에게, 함께 걸어와 준 사람들에게. 선율이 흘렀어요. 3년간의 어둠이, 1년간의 회복이, 그리고 앞으로의 빛이 음표 사이로 흘러나왔지요. 연주가 끝났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콘서트홀은 고요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서연은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숨을 참았지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어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섰지요. 기립박수였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박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리고 맨 앞줄에서 손을 흔드는 준이가 보였습니다. 엄마 최고. 아들의 목소리가 박수 소리 사이로 들려왔어요.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지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서연을 도연이 맞이했어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눈빛만으로 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준이가 달려와 서연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엄마, 진짜 멋있었어. 그래. 고마워, 우리 준이. 소연이 다가왔지요.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땠어요? 연주. 아름다웠어요. 눈으로 못 봐도 마음으로 다 봤어요. 소연이 웃었어요. 서연도 웃었지요. 콘서트홀을 나서자 밤하늘이 펼쳐졌어요. 별이 총총 떠 있었지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빛을, 음악을, 희망을. 깊은 어둠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둠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고 함께 걸어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어요.
무슨 생각해요? 그냥 감사하다고요. 모든 게. 서연이 웃었지요. 어둠이 끝났다고요. 이제 새로운 빛이 시작됐다고요.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같이 가요. 앞으로도. 네. 같이 가요. 5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준이가 앞에서 뛰어가고 소연과 채린이 뒤따랐지요. 서연과 도연은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그들은 서로의 빛이 되어 주었지요. 어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